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인터뷰. 청취자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셨죠? 거기 보면요. 덕선이 아빠 성동일 씨는 한일은행 만년 대리로 지내다가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분이 보증 잘못 써서 고생도 엄청 하셨는데요. 그래도 은행원이어서 빚도 갚고 회사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은행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장으로 손꼽힙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은행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더 공정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은행권의 채용 비리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어제도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전화 인터뷰로는 많이 연결했는데 네. 이렇게 실물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비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시민단체들이 참 많은데요. 네.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이 금융, 돈과 관련돼서 내가 피해를 볼 때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이런 금융소비자원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네. 저희 금융소비자원은 그 소비자 단체로서요. 네. 금융 거래를 하는 소비자에게 금융 정보나 금융 거래 시에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구제라든지 또 해결 방안을 그 모색해 주는 등 그 금융사에서 불합리한 네. 어떤 행위를 받았을 때의 그러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에 대한 상식 교육을 좀 한다든지요. 네. 아니면 서민 금융 정책에 대해서 제언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 설립되셨을 때부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그 상담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인터넷으로도 받고요. 네. 또 이제 뭐 또 전화로도 받고 또 서류로도 받고 네. 또 방문해서 받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하루에도 한 50에서 70건 정도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안내해 주시면 되니까요. 오늘 모신 건 정보 공유보다는 함께 좀 공부나 하고자 모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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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판검사 되면 겉으로 웃고 은행 들어가면 속으로 웃는다. 네네. 그러니까 은행권이 인기가 좋다. 네네. 이런 이야기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 좀 후진적이다. 또 어떤 때는 뭐 은행이 네. 뭐 우리나라 수준이 뭐 우간다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중심은 사실상 은행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표다 하면 은행이고요.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된 직장이라고 보는데요. 은행이라는 곳은 경쟁이 없는 아주 안전한 네. 또 안정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사실. 보증도 그렇습니다. 금방 나오고요. 네네. 대출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은행이 사실상 이제 선호되는 이유는 안정적이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뭐 급여가 높다든지요. 그다음에 정년까지 뭐 쉽게 보장되고요. 보장이 된다든지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든지 아니 또 하나는 퇴직 시에 다른 데보다 퇴직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은행이 금융의 중심이고 금융사 취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경쟁률도 세고요. 그 과정이 엄청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서류 전형 통과부터 하늘의 별 따기고 나중에는 뭐 합숙 면접도 한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은행의 채용 과정을 보면은 서류 면접에서 거의 뭐 20대 1, 30대 1 네. 정도 서류가 또 이렇게 면접에서 걸리고요. 또 하나는 1차 실무자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적합한 인물인지를 일단 실무자들이 체크를 하고요. 그 체크를 한 다음에 또한 그 합숙
면접과 함께 필기 전형 시험을 다시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임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4, 5단계에 거쳐서 그 채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다고 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과정일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이제 채용 비리가 발생을 그러니까요. 해서 국민적으로 실망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 채용 비리 소식이 자주 들려와서 이게 새롭게 발표된 건지 전에 건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네네. 이제 어제 발표된 게 2013년에 있었던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인데 네네. 어떻게 된 건지 좀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은행권의 채용 비리는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그 특혜 채용 16명이 국가 권력기관이라든지 은행 임직원의 청탁으로 합격이 됐다 하는 것이 폭로되면서 제기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12개 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5개 은행,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고요. 네. 나머지 뭐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이렇게 5개 은행이 검찰에 고발됐고요. 네. 현재는 거기에 이제 그 6명이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그 인사 담당자들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하나은행의 2013년의 그 비리는 2013년은 사실 감사를 저번에 하지 않았거든요. 1차 때는. 근데 하나은행만 2013년도에 그 채용 비리를 감사를 보름 동안 18명이 나가서 특별 감사를 했는데요. 아,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제 3월 12일 날 그 최흥식 그 금감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할 때 채용 비리 관련됐다는 것 때문에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퇴에 대한 그 진위를 규명하고자 특별히 2013년도 하나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를 특별 검사를 해서 32건을 적발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은행 안팎으로 그 어떤 특별 채용 청탁에 의해서 16건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그 여성 비율을 조작을 하면서 2건이 특별 채용이 됐고, 그다음에 해외 유명 대학 14명을 추가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종 면접 점수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32건의 그 어떤 적발 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32건 중에 이제 한 3가지 사례 정도로 나누면 추천으로 인해 특혜 채용된 경우가 16건 정도 됐고요. 남녀 성별 차별로 인한 건수들, 그리고 학벌 차별 이런 건수가 추가로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추천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조직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연관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융지주사이고 은행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주사 회장과 지주사 사장은 이제 관련이 돼 있고요. 어마어마한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주사 회장은 한 2, 3만 명의 그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굉장한 압박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은행장이나 부행장들이 이제 추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추천을 했고요. 청와대의 감사관이라는 사람들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또 금융당국자들이 청탁을 한 그러한 사례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는 걸 면접관들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됐답니까? 네, 이제 첫째는 그 처음에 추천을 할 때 인사 담당자들한테 이제 그 신호가 내려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서류에 이제 비표로 연필로 표시를 한다든지 누구 추천해서 면접 시에 이제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실무자들이 그 추천자들의 그 어떤 영향력을 감안해서 수시로 이제 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단계별로 어떤 사정 회의 때 이걸 뭐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그런 걸로 통해서 합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회라고 쓰면 김정태 회장으로 추정되고요. 함땡땡 대표는 함영주 현재 은행장. 짱이라고 쓴 것도 있대요. 그건 김종준 당시 하나은행장이고 이분은 이제 아들 친구를 포함해서 4명을 추천했다는데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쪽지 보낼 때 막 누가 알아볼까 막 암호 쓰고 막 선생님 흉볼 때 별명 부르고
딱 초딩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네. 왜냐하면 뭐랄까 은행장 이렇게 표현하면 다음에 어떤 뭐랄까 회피하는 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짱이라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네. 뭐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자격 미달인데도 이 사람들이 추천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뽑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13년도의 경우에는요. 하나은행이 229명 정도를 네. 신입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 중에 32명, 다시 말해서 한 15% 정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을 했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15명 정도는 이제 항상 이런 뭐랄까 뒤로 채용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네. 정말 취준생들 네네. 특히 이 당시에 하나은행 지원했던 지원자들 이 뉴스 들으면 얼마나 가슴에 멍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취준생들 부모님들 네네. 이런 백을 갖추지 못한 부모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망감, 그럼요.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네.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이 구제를 해줄 거냐 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구제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 사태로 이제 면직 처리된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 비리의 네.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 숫자도 많고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추천자가 크게 보면 소수로 나오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떤 뭐랄까 지금 다니는 사람의 어떤 체면도 있고 네. 또 추천인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저항은 없거나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3년 혹은 10년을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능력이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갖고 택하면 무리 없이 네. 이제 선별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크게 다른 데처럼 이렇게 민원이 나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공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찌됐건 이제 공적인 일을 하긴 하지만 네네. 나라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처벌하는 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걸 밝혀내고 규명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은행이 네, 처분에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 적발된 사람의 네.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은행권, 금융권 채용 비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조남이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 조금 남았는데 이 이야기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했어요. 네네.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했을 때 막 재벌 저격수다 이래갖고 기업들 엄청 떨었는데 네네.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 때문에 금융권도 떨고 있다는 소문이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권은 당연히 더 떨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김상조 위원장 경우에는 학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식 그렇죠. 원장님은 사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금융 전반을 꿰뚫고 있고요. 네. 또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실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금감원은 반민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것이 바로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가 사실은 네. 가장 이 권익이 신장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당국의 어떤 영향 때문에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폐쇄성,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그리고 것들. 네. 그러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금융당국이 다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풀어놓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두면 상당히 이제 더 권익이 신장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나아질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면 우리 금융소비자연맹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둘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네. 금융소비자원은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지금 한 해에 금융소비자 민원이 한 10만 건 이상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다고 해도 네. 본질적인 것은 크게 네. 또 많은 부분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좀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조남희 대표님께서 딱 하나만 네네. 우리 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해줬으면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실은 금융사도 해줘야 되는데 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하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장과 소비자한테 그걸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전가하고요, 책임을. 보지를 않고 그냥 그것을 바로 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가 진정으로 시장과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구조로 바꿔만 놓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현안도 많지만 결국은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네, 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민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를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인터뷰에 금융소비자연맹이라고 했는데 금융소비자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님 감사하고요.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 시간에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소개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문자로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8582님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YTN 자주 듣는데 처음 뵙는 분이 방송 진행하셔서 쫑긋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행도 잘하시는 것 같고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0760님 저녁에 일하러 가려고 잠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5학년 후반의 반백수 남성입니다. 김 프로듀서님 방송 롱런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0245님 경기도 40살 남자 음료회사 관리자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듣는데 첫방이라니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합니다. 5374님 남동공단 생산 현장입니다 하셨고요. 2741님 저는 지금 암치료차 전남의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이 어딘지 나눠주시니까요. 정말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도 문자로 여러분의 소개 받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상품 푸짐하게 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문자 기다리며 입으로 갈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일 2부 순서에는요.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하는 코너 이것도 경제야 인데요. 제가 어제 저를 경알못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실 살면서 경제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 생각들이 경제적 원리에 기반해서 나오고 있고요. 많은 뉴스들이 또 경제 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코너를 통해서 경제라는 분야가 우리랑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 경제 이거 별거 아니었잖아.
이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계의 백과사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백과사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라고 하셨는데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럼 뭐라고 소개할까요? 글쎄요. 그냥 경제부 기자인데. 네. 그냥 백과사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 경제 과외 선생님으로 오셨거든요. 네, 경제계 백과사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률 기자님 대한민국의 경제방송 많이 출연하셨어요. 네, 조금, 많이 하셨죠? 조금, 네. YTN 라디오 이 생생경제가 좀 다른 경제 프로랑 차별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보통 경제 방송이라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돌아가는 경제를 설명하는 그런 방송이 많으니까 약간 수준이 높다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네,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이 방송을 저도 이제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어머님한테 제 기사를 안 보시거든요. 경제 기사 어렵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친구들도 제 기사를 안 봅니다. 네. 심지어 저희 회사에서도 경제부 기자가 쓴 기사는 다른 이제 그 기자들이 잘 안 봅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다 어렵습니다. 저도 여전히 모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실 보면 경제가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하는 활동이 전부 다 경제인데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거 경제 기자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 기왕이면 우리 생생경제가 가장 쉽게 설명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전달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좋은 방송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 코너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을 이 코너에 모신 이유가요. 진짜 다양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경제 기자 맞아? 막 이럴 정도로 쓴 책 제목도 길어요. 아이언맨 수트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대중문화 속 경제를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이런 책도 쓰셨고요. 또 영화 속 경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기자님께 경제란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경제가 아니라 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더 쉽게 바꿔 말하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경제부 기자인데 그럼 경제부 기자한테 도대체 묻고 싶은 게 뭐냐? 네, 그게 왜냐하면 경제부 기자라면 하여튼 뭔가 하고 있을 텐데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경제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질문을 재테크, 주식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 정치부 기자를 만나면 누구 출마합니까? 그렇죠. 누구 뽑아야 되나요? 어느 정당이 이기겠느냐 물을 테고 제가 누구한테 가서 저 경제부 기자입니다. 이러면 따로 저를 부릅니다. 와가지고 뒤에 좀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따라가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되냐? 아니면 어디 땅을 사면 되냐? 이거 묻습니다. 그게 경제라는 거죠. 경제는 곧 이제 돈이다.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이게 바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느냐. 그게 경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데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는 경제에 대한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돈이라는 이 단순한 생각이 문제가 된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돈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하게 되고 돈에서 벗어나면 마치 경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모든 원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치관, 생각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는 이꼴 돈, 경제 이꼴 돈 이거를 확장하려면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경제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떤 강연에 가서도 경제가 뭡니까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지 경제가 뭐더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경제에 대해서 일단 연구한 학문이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건데요. 아마 학교 다닐 때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그때는 혹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나요? 저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 경제하고요. 이건 나하고 정말 안 맞는 학문이다 하고 그 뒤로 전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학 책을 아마 사보면 이 경제학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잘 나눠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불평 없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돈도 한정돼 있고 석유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을 것이고 지구상에서 영원한 건 없죠. 심지어 공기와 물도 영원하다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정된 것이고 그럼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거냐. 여기서 효율적인 겁니다. 공평하게 분배가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게 효율적일 거고요. 큰 차이네요. 공평하게와 효율적인 거는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게 이제 경제학이라는 건데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거요. 사랑? 사람. 그렇죠. 인맥도 될 거고요. 우리가 좀 고상하게 말해서 인맥. 그다음에 학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지연. 내가 어느 동네 출신이냐. 또 심지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자원이죠.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이뤄내려고 내가 하는 활동이 바로 오늘 하루 내가 한 활동인데 이 방송만 해도 그렇죠. 만약 이 방송을 누군가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우리의 청취자분이 듣고 계실 텐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내가 이 방송을 듣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들을 건데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송을 듣는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방송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하루에 일을 한다. 그 최종 결과가 뭐냐? 우리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무슨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활동의 끝은 나중에 월말에 받게 되는 내 봉급이 된다든가 자영업자분 같으면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될 텐데 이걸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이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얻는 게 돈이다. 근데 이게 왜 돈이 되냐면 우리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전이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데는 다른 거네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최고인가요? 어떤가요? 조선시대는 돈을 많이 벌어봤자 중인밖에 되지 않죠. 맞아요. 오히려 그런 걸 더 천대했었잖아요. 돈을 가지고 양반을 사죠, 나중에.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계급사회에서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로 자신이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계급입니다. 양반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가면 이제 귀족이 될 거고 최고의 목표는 왕이 될 텐데 그까지 이제 가는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제 돈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만 자본주의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뭐 양반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뭐 양반이고 만약에 내가 좋은 학벌이고 계급이면 이걸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제에 따라 바뀐 건데 최근에 뭐 남북 우리가 훈풍 기류가 있습니다만 북한의 경우도 과연 돈일까? 그게 아마 당원이 될 그런 식으로 제가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게 공산당 특히 이제 당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의 특징일 텐데요. 이제 그런 세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 지연, 학맥, 시간을 다 이용을 해서 결국 당원이 되는. 그렇게 되면 그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경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너 이름이 이것도 경제인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당원권이 경제일 수 있고요.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신분. 양반이 경제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곧 돈이라는 게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요.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면 나는 경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경제에 대한 오해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 있으면 샵 0945, 샵 0945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요, 아까 경알모 씨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되게 경제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비경제적인 사람인 거죠? 이 말 자체가 맞나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경제적인 사람이다. 인간은 경제적이다.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판단,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이제 또 뭘 할까 없어 생각을 할 텐데 출근을 합니다. 내가 걸어갈 것인가, 택시를 탈 것인가, 아니면 지하철을 탈 것인가. 그렇죠. 이 판단 중에서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니까 나는 걸어갈 거야. 아니면 급하니까 택시를 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네. 놀러 가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는 것보다는 회사를 가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래야 나중에 봉급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나는 그냥 잠을 잘 거냐 아니면은 생생경제를 들을 거냐. 그래서 자는 것보다는 생생경제를 듣는 게 아무래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과 어떤 같은 여건을 줬는데 나는 이것을 네. 택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귈까 말까. 네. 저 사람과 사귀면 내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사귀게 되는 거고요. 아니 그냥 좋아서 사귀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걸 그렇게 다 경제적 관념에서 그 그렇게 좋다라는 기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좋다라는 기자님. 게 바로 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 그게 만족도로 바로, 예, 바로 그게 결국은. 효용입니다. 만족도인데 어떤 사람은 돈의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만족도 있을 것이지만 그 효용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뜻이거든요. 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왜 사랑할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것도 나의 효용입니다. 그러면 경제는 결국은 뭐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게 경제적 흐름으로 나타날 거고 그걸 학문으로 정리한 게 경제학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경제학, 즉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네. 이제 마셜이라는 사람인데요. 마셜의 경제학 원론에 보면 경제학에 대한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네, 그러니까 네. 뭐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냥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가 맨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활동을 할까 지켜봤더니 자기 편익을 따져가지고 맞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게 이제 바로 경제학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나는 경알못이다.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나는 다 망해. 망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경제를 모른다라고 비효율적이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투자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 판단은 항상 경제적인 판단을 한 거죠. 가장 효율적이다. 네. 심지어 내가 도둑질을 할 때도 잡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잡히는 것보다는 내가 도둑질을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도둑질을 하고 근데 도둑질을 해서 얻는 이득은 적은데 잡힐 확률이 크다면 절대로 도둑질 안 하지 합니다.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한테 잡혔다. 그 말은 투자에 대한 실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주식을 살 때, 땅을 살 때 이 땅은 떨어질 거야 하고 사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이 땅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냈다. 그럼 실패를 냈다 해가지고 나는 경제적인 사람이 아니냐? 네.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충분히 경제적이었으나 투자에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은 이제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경제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문이라면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진 것도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네. 해본다는 거죠. 아.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게 가장 나에게 많은 이득이 줄까?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게임 법칙도 나오고요. 이 게임 이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 이 경제학은 그러면 어떤 게 경제학이냐? 이러한 우리의 행동을 수치화하고 방정식화한 게 바로 경제학이고. 네. 그게 문제예요. 근데 네. 기자님 네. 수치화하고 방정식을 만들고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영어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만든 게 학문이죠. 그럼 이건 뭐 방법이 없네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경제학의 80%는 네. 용어다. 너무 네, 어려워요. 용어만 이해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문이 다 그런 거죠.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건데 우리가 스포츠만 하더라도 스포츠에 쓰는 용어가 있고요. 그 병원에 가도 그렇죠. 그냥 감기 이러면 되는데 맞아요. 의사들이 쓰는 용어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뭐 뼈 부러졌어 하면 되는데 네. 골절이다 이런 네. 어려운 용어를 쓰는 것처럼 이 경제라는 한 학문을 만들면서부터 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만들고 용어와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만든 법칙과 용어에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행동에서 만든 게 경제인데 네. 지금 와서는 그 법칙과 용어에 우리가 오히려 점령당한 거예요. 예, 점령을 당하는 거죠. 그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법칙에 마치 내가 같이 안 들어가면 나는 비경제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될까요? 일단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네, 경제가 맞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려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너를 더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요. 또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를 어렵지 않게 네.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팁 하나만 주신다면요. 일단 경제는 고정된 게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모든 사회적인 법칙은
자연과학의 법칙은 한 가지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죠. 예, 만약에 지구는 돈다. 맞습니다. 지구는 돈다. 네. 만약에 주먹이 이게 가장 세상에서 작은 어떤 원자였다. 이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먹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장 작은 원자였다 그러면 주먹이란 건 폐기가 되죠. 네. 근데 경제학은 그게 아니라 주먹이 원자였다. 이것도 맞고 나중에 손가락도 원자였다.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제 행동을 가지고 네.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법칙을 모른다, 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항상 경제학은 그 반대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쫄지 말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8187님, 경할모님, 경제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셨어요. 이 말이 정답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0024님, 그런데 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재벌 총수가 되지 않는지 했는데 경제 기자님들 중에서도 부자 사실 보면 경제부 기자 중에 별로 부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유는 뭐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야구 해설자 중에서 슈퍼스타 있느냐. 그러니까 해설을 하고 지금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구영 같은 분이 유현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와 분석과 해설은 해석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네. 8911님, 알기 쉽고 실속 있는 생생한 경제정보 앞으로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목소리도 좋고 기대가 큽니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0760님은 이렇게 실컷 설명해드렸는데도 역시 경제학은 어렵네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저희가 조금 총론의 느낌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기자님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겪은 것 중에 뭐야 이것도 경제에 관련된 거였어? 이런 이야기 네. 좀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 좀 한 가지 우리 기자님의 경제 과외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제 과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들의 경제 과외 선생님이잖아요.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네. 제가 매주 하나씩 읽은 네. 기사 중에 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네.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에 대한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6개월째 1%대래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올랐다는 건지, 뭘 네. 기준으로 했다는 건지, 또 뭐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지 왜 이런 건 안 알려줍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사실 1%대 상승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 6개월째 1%대인데 이렇게 쓴 이유는 당연히 물가는 오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상승을 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물가는 6개월째 1%라는 얘기는 전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동안 1%, 그러니까 1.0에서 1.9% 사이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한 번도 2.0, 2.1을 찍거나 네. 또는 뭐 0.7, 0.8을 지금 찍지 않고 1.1, 2, 3, 4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때 가장 문제가 내가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오르지 않았다는데 1%밖에. 네. 아니 세상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집값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맞아요. 전세 가격도 올랐고 네. 또 가보면 과자 가격, 햄버거 가격 다 올랐는데 왜 1%밖에 안 되느냐? 이건 글자 그대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비자 품목이 400여 개가 넘습니다. 네. 그 400여 개에 대한 전체 평균이거든요. 평균. 네. 그리고 그럼 그 400개 중에 우리가 좀 대표로 알 만한 게 뭐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의 다. 핸드폰 가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집세도 들어가고 옷값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없다고 봐야 네. 되는데 여기에 또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품목은 가중치를 많이 주고 네. 적게 쓰는 품목은 가중치를 적게 주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할 때는 과자 가격이나 예를 들면 짜장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만 실제로 보면 물가 중에서 안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또 네.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지금 통신료가 과거보다 좀 떨어졌다든가 그리고 이제 같은 냉장고 가격인데 냉장고가 떨어졌다든가 네. 옷 가격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안 사는 건 또 체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체감 물가 지수랑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게 결국은 평균의 함정이네요. 평균 네. 값이니까. 그래서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통계청이 내는 지수 중에서 생활물가 지수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물가 지수를 봐야겠군요. 네, 그거는 차이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생활물가 지수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품목들만 좀 모은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외 선생님 하실만하네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뉴스 보시면서요. 경제 뉴스 보시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창피해가지고 모르겠단 말도 못하겠고 몰래 이렇게 검색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시원하게 물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시면은 문자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긴급하게 아주 급박하게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기자님, 우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상생하게예요. 네. 그래서 상생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안에서. 네. 이것도 저희 프로그램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상생한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이념을 의심받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가능할까요? 상생하는 경제.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경제학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뭐 상생, 생생 얘기하면 사회주의 아니냐, 공산주의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학을 처음으로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마샬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담 스미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벌어졌던 영국의 극심한 빈부격차. 네. 그러니까 어떤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영국인들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보니까 않았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더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네. 그런 고민 과정에서 나타난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마셜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철한 머리에 뜨거운 가슴. 이 경제학자들, 초기 경제학자들은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냐. 네. 이 고민에서 출발했던 게 경제학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자는 게 경제학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흐름이 가다가 보니까 약간 틀어진 거죠. 네. 틀어지면서 마치 상생을 얘기하고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얘기하면 다른 쪽에 자본주의가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분명히 경제학 초기 아버지들이 주장했던 네. 여러 가지 책들 보시면 그 빈부격차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학 초기에는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렬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에헤라디오의 진행자 최욱입니다. 예전에 김혜민 PD와 YTN 라디오를 함께한 인연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혜민 PD가 이젠 PD가 아닌 진행자로 나선다고요? 오, 너무 기대가 되고 분명 잘할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오랜 기간 제가 하는 방송을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을 테니까요. 자, 새롭게 출발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청취율도 살아나고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MBC 에헤라디오의 진행자 최욱이었습니다. 네, 저는 최욱 씨가 저한테 잘 배워서 MBC 라디오 진행자 됐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렇게 생각이 다르네요.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문자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0948님 늘 방송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너무 새롭고 재미있게 방송하네요. 이해가 잘 되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4867님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재테크도 용어를 잘 아느냐 모르냐에서 성공이 갈립니다. 모르는 단어 있을 때마다 포털 검색 찾아보고 공부해야죠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0024님 새롭고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945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서 또 저희 앱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의견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